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연구실의 서재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책을 어떻게 이렇게 정렬해 놓으셨냐고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랑 친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저는 정말 이 책에 있는 저자들 혹은 번역자들이 저랑 친하면 그 책을 꼭 제일 먼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죠.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자주 읽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저도 책이란 걸 읽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책이란 건 늘 안 읽혀서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책을 읽을 때요.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저 책 읽어요. 혹은 저 이 책 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책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책을 이렇게 길게 혹은 차분히 읽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 나 이 책 요즘 읽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나중에 다시 만날 때 그 책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저는 좀 더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기 위한 저만의 넛지죠. 서재에 꽂혀있는 이 많은 책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On Bullshit.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책 제목입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한번 들으시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표지만 봐도 정말 유럽풍의 아주 고풍스러운 책 표지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워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겼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 On Bullshit.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제 몸 안에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정말 작고 진짜 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을 정해서 한 명의 대학원생이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아주 두꺼운 책과 함께 두 책 중 어느 걸 발표하겠느냐라고 하면 이 책을 발표하겠다고 선배들이 우격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배들은 두꺼운 책을 해야지. 그런 책을 공부해야 니들은 더 열심히 학문이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책을 선택한 학생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이 책이요. 전문 용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더럽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요. 이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는 전공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좋은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개소리를 잔뜩 적어놨느냐 하면서 첫 장만 읽고 덮는 게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인지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최근 심리학자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 개소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인용했던 수많은 유명하고도 명망 있으며 학식이 높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보너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 저명한 도덕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가 1986년 개소리에 관한 연구 논문 한 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논문을 일종의 증보판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원생들과 랩 세미나를 이 책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이 책 정말 어렵고 좋은 책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책 자체가 개소리인데요. 사실 이 책은 첫 문장부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 없는 문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첫 문장처럼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개소리의 천국이죠. 자, 과연 이 개소리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저자는 개소리, 즉 불싯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제시된 불은 더운 공기, 즉 의미를 지니지 못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 불과한 것, 그리고 쉿의 의미는 똥, 그냥 싸지르는 것이죠. 영양가 있는 의미가 제거된 어떤 경우에도 공들여 만든 것은 아닌 단어로 해석을 한 겁니다. 즉 개소리는 생각 없이 영양가 없는 말을 싸지르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개소리 중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최악의 개소리,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어떤 선배와 함께 캠퍼스를 걷고 있었는데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하는 어떤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길을 걷던 그 선배가 이 XX야, 담배 꺼. 이게 199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학생은 당연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연히 항의합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항의를 받은 그 선배가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어딜 감히. 물론 전 그 선배랑 그 이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개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최악의 개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딜 감이에요. 이렇게 어딜 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소리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개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딜 감이가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딜 감이를 깔고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즉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프랭크퍼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왜곡된 나르시시즘. 어딜 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고 그리고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으니 어딜 감이라는 말이 계속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오히려 약자가 하면 너무 재밌어집니다. 선배가 늦게 오셨는데 형, 어딜 감이 늦어요? 이러면요. 막 웃게 됩니다. 이런 건 재밌는 개소리예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김정훈 박사께서 약속 시간에 늦게 오셨는데 형님, 어딜 감이 늦으시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후배님. 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시작한 적이 있었죠. 특히 자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한테 굉장히 나이스하고 따뜻한 선배였는데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어딜 감히라고 하면 그 선배는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수평적인 관계로 본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의 아래에 두고 있었는데 그저 자기의 관용으로 잘해줬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해관계가 좀 생기거나 상충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온 거죠. 어딜 감히. 개소리를 만들어내기 정말 쉬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측은해 보이는 개소리들도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인데요. 제 옆에 배가 정말 많이 나온 한 중년 아저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년인 아저씨가 어떤 옷을 입으면서 직원에게 약간 볼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참, 이 옷 입으니까 배 나와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느낌으로는 배가 안 나왔는데 이 옷 때문에 배가 나온 것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야구 선수가 자기의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감독께서는 제 지인인 그 야구 선수를 평상시에도 그렇게 못마땅히 했답니다. 그래서 잘 못 던질 때나 아니면 그날따라 연습을 하는 모습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기량이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여전히 못마땅히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의 완벽한 투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달아 완벽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이 감독님이 최소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말은 하지 않겠지. 이렇게 나에게 상처되는 말은 그만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슬쩍 감독님을 쳐다봤더니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래서 스트라이크라도 스트라이크 아니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외에도 무수히 많죠. 데이트 폭력을 일삼거나 스토킹한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일을 떠넘기면서 하는 상사의 말 중에 다 너 잘되라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개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소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 느낌대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하지 않으면서 내 느낌은 맞아
라고 정당화하고 싶을 때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볼쉿, 즉 개소리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서 그 기업에 다니는 많은 임직원분들의 가족의 식사 문화를 좀 더 개선해보자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자문 교수로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랍시고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찍어 오신 가족들의 식사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거기서 본 겁니다.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아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땐 조용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특히 아빠들이 언제 하는가 봤더니 가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삐쳐서 그래요.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욕구를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느낌, 나의 불편한 느낌은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지위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저의 막내딸 채원이가 아빠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않는 시간이 5초, 10초, 15초 길어지면서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우리 채원이가 정말 예의범절이라고는 모르는 앤가? 아니 엄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런데 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군대도 아닌데 10초 만에 옷 갈아입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10초를 못 기다리고 가정교육, 요즘 어린애들, 세상의 문화, 심지어 MZ세대의 문제점까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왔는데 나오지 않는 이 행위는 오만불손한 행위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개소리를 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의 저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전조감만으로도 저는 온갖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개소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한 명이 조직 내에서의 헛소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소리에는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승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저 높아지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셋째, 이렇게 확보된 자기 지위를 침탈당하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켜야 될 때 혹은 하자고 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기업에서 임원분들 회의할 때 되게 재밌는 건 회의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임원분을 위한 겁니다. 부장님이 과장님 10분을 데리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회의는 사실 그 부장님이 그 회의 끝나고 만날 더 높은 상무님한테 얘기할 걸 만들어주는 회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과장님들의 기분은 점점 이상해지고 내가 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왜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서 뭐 하지? 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기업의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회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혹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내가 왜곡된 얘기, 즉 개소리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 회의에 참석한 나의 후배 직원들 혹은 나의 부하 직원들이 나의 이 솔직한 말 때문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를 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솔직하게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랑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왜 갑자기 끝에가 트로트가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거 오늘 나를 위한 회의야. 여러분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고 나를 위한 회의야. 나 오늘 완전 이기적이야 오늘. 회의 끝나고 총장님한테 이 내용 얘기해 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빨리 내 머리를 따끈따끈하게 해줘. 나를 위한 회의라고 하니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뗀다라는 의미에 더 충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총장님께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 회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면 저의 제자들이자 연구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잘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으니 저는 다시금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겠죠.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다그쳐야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도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이건 나의 욕구다. 라는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지위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많은 막말과 말로 인한 여러 가지 풍파를 일으켰던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사실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드는 의문, 개소리는 거짓말일까요? 심지어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책에 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의 위장 가면 아래에 설계해야 한다. 프랭크퍼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날카로운 초점이란 무엇일까요? 정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과 무디다는 말이 동의어인 것처럼요. 거짓말이 왜 정교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에 기반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이 문장에서 존중을 두려움으로 바꿔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얘기해주는 팩트 체크를 해버리면 와장창 우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소리쟁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누구 편일까요? 자기 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쟁이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개소리쟁이들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프랭크퍼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의 무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볼 때 무관심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소리에는 정교함도 없고 참도 없고, 그래서 개소리는 더욱더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개소리 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막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증오가 기반이 된 막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증오 담긴 개소리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측은지심도 가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증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증오들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바로 소수가 될수록 증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증오들은 훨씬 더 다수와 친화적일 수 있을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바로 옆 그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돼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주디스 화이트 교수죠. 이 화이트 교수 연구진은요, 이 소수일수록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증오를 느끼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험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연구진은 두 그룹을 비교합니다. 달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 그룹,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베지터리언 그룹을 비교한 거죠. 베지터리언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기기는 합니다만 내가 이건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식품들은 또 섭취하는 이른바 온건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건 그룹이 베지터리언 그룹에 가지는 적대감이 베지터리언 그룹이 비건 그룹에 대해서 가지는 적대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베지테리언을 훨씬 더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다소 타협적으로 그 가치나 철학을 지키는 쪽인 비둘기파를 그렇지 않은 매파가
훨씬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될 때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데 훨씬 충실하고, 이는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개소리에 대한 현혹과 믿음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혼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느슨해지고 넓어졌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소주 마실 때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인 먹을 때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네요. 좀 죄송하고 민망하긴 하지만 폭탄주 먹을 때 만나는 친구들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막걸리 먹을 때 또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중마고우는 이제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비, 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의에 해당하는 그 아주 좁은 관계의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많은데 왜 아주 혈맹 같은 친구는 없을까? 그런데 예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마을에 옹기종기 몰려 살고 있을 때는 동네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네 친구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동네에서 동네 친구 몇 명과 계속해서 몰려다니고 술도들 같이 먹고 그리고 놀 때도 같이 노는 이런 경우에는 그 친구의 생각이 곧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이 곧 그 친구의 생각이니 우리의 생각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과 좀 동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소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회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각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개소리에 당하지 않고 또 개소리를 잘 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다양하지만 느슨한 관계로 갈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다양하고 느슨하면서도 폭넓은 이런 관계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형 인간관계가 진짜 인간관계고 이것만 인간관계라고 집착해버리면 우리는 점점 비합리적인 신념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지속할 때 개소리가 되는 순간 혹은 개소리에 현혹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10분 발휘하는 게 바로 개소리를 잘 사용하는 이단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혈연적인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만 계속해서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개소리, 이런 악순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이단 종교. 그리고 두 번째, 설파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개소리를 하는 이단 종교. 당연히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경우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려 900명의 집단 자살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사이비 종교인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가 한 개소리는 뭘까요? 죽음은 단지 잠든 상태일 뿐이다. 당신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나를 따라야 살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드러내기 어려운 욕구를 굉장히 잘 자극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심오한 단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오한 단어들이 무의미하게 연결되면 사람들은요, 꽤 많은 경우 그 단어가 심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볼시트 제너레이터, 즉 개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요, 그냥 아무 얘기나 심오하게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들이 없는 얘기죠. Intuition differentiates into potential reality. 우리말로 바꾸면요, 직관은 잠재적인 현실 안으로 차별화된다. 뭔 말이에요? God is entangled in the mechanics of love.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 있다. 체험 진리는 새로운 인간 관찰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단 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네 번째 문장은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개소리입니다. XML 기법은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심오하거나 격조 높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치했어요. 단어를 살펴보면 직관, 잠재, 현실, 신, 사랑, 역학관계, 체험, 진리, 관찰, 상호작용, 본질, 불가분,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들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익숙할까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익숙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저 단어들은 친숙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접할 때죠. 자, 그러니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내가 접할 때 집중한다. 그런데 내가 집중한다. 그러니 이건 중요하구나. 이런 착각적 역상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런 이단적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요,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개별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뿐, 그걸 연결하는 건 그때마다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거든 페니쿡. 심지어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요, 이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의 볼시트을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읽은, 그리고 그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그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 개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현혹이 되는가 재밌는 실험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볼시트 리셉터빌리티, 개소리 수용성이죠. 이 개소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든 페니쿡 교수는 여기서 이런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배웠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니,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지적인 수준이 낮아?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쉽게 믿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추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개소리에 당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 개소리에 잘 당하는 거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혼동, 어떤 걸까요? 사람이 왜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며 동시에 개체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줄무늬 들어가 있어? 그럼 고양이.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그렇죠?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동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요법을 넘어서 사이비요법들. 곰의 간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토끼 눈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 혼동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강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의 구입자이기도 하죠. 즉 개소리의 희생양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페니쿡 교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개소리에 잘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향은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멋진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현실이 너무 억압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훈육자에게 너무 많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상형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생각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압을 많이 받으면요, 깊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런 억압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향이 저기 있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억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다른 억압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난히 따돌리는 걸 좋아하고 조직 내에서 편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나요? 그냥 직장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죠. 이럴 때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데 능력은 있어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래요. 직장에 필요한 사람인데 꼭 직장 내에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따돌리고 그리고 편을 가른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따돌림의 희생양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친사회적으로 가는 긍정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즉 내가 고립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매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의외로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구속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상사를 붙여서 그 사람을 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속됐으니 뭡니까? 그 옆에 있는 소속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을 상당히 해소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일종의 맞불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 혹은 사회가 오히려 자기를 어느 정도 구속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 구속할 수 있는 상사가 개소리에 능숙한 교주형 인간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의 불안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던 시기에 바로 그 점을 잘 건드릴 수 있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개소리들 몇 개를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단순한 개념을 1000번은 되풀이해야 대중은 비로소 그 개념을 기억할 수 있다. 대중을 얼마나 깔보는 얘기입니까? 개소리죠. 유대인은 예전에 내 예언을 비웃었지만 이제 비웃을 유대인은 없을 것이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개소리. 어떤 경제 정책도 칼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공업화도 권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이 정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개소리 3종 세트죠. 정말 완벽한 개소리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소리가 존재할까? 히틀러의 개소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징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방법이나 나쁜 수단에 대한 강한 정당화. 히틀러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원하는 미대 진학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양대 컴플렉스가 솔직하지 못한 욕구인데 그 느낌은 정당화시키는 개소리를 낳기 쉬운 그런 상황을 스스로에게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소리를 누구한테 어필했느냐? 독일의 다수에 해당하는, 즉 나는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자, 그들에게 어필한 거죠. 그리고 더 강해지고 싶은데, 더 세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필했겠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겁니다. 이 솔직함을 히틀러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뤄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히틀러의 진심을 봤거든. 히틀러가 투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04년 최악의 선거로 꼽힌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존 케리가 치렀던 2004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시에 부시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의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침팬지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부시에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부시가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거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언어 분석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부시와 케리의 연설 언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 인한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죠. 당시 존 케리의 참모들은 따뜻한 이미지를 위해 나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케리는 부시에 비해서 우리를 2배 정도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페니베이커 교수에 의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정치인이나 권위자가 사용할 경우 아주 차갑고 딱딱하며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높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부시가 더 매력 없는 개소리 혹은 헛소리를 더 연설문에 많이 담았던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부시의 진심이라고 느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보다 왜 개소리에 더 관대한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보나요? 진정성을 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다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 쉽게 해온 탓입니다. 진심이다와 선하다 혹은 진심이다와 좋은 것이다라는 가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개소리가 제일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당시 이 페니베이커 교수의 연구실에 연구진으로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닥 박사후 연구원이죠. 뒷줄에 핸섬하게 서 있는 제 모습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핸섬하다는 단어를 써서 개소리였습니다. 2005년이면 제가 30대 중반일 때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논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페니베이커 교수가 열혈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뭐야 도대체 왜 캐리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궁금해서 해본 연구죠. 그런데 페니베이커 교수가 의외로 욕이나 약간 저렴한 표현을 학생들 앞에서 잘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페니베이커 교수와 저랑 대화할 때 쓰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럽니다. 점잖지 못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fuck이라는 단어는요. 잘만 쓰면 그리고 적절하게만 쓰면 그리고 솔직하게만 쓰면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솔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페니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한 사람들이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개소리는 자기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싫은데 자기의 느낌, 이건 정당화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한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구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페니베이커 같은 교수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개소리에 대한 것들이 맞나 틀리나 연구를 자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개소리를 하지 않거나 개소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소리쟁이는 절반만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의 시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밑에 간신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간신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에 기초해보면 간신이 아니죠. 진심 어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인간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과 충신밖에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소리쟁이들 중에 상당수는 충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기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는데도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임원까지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승승장구할까요? 그 기업의 CEO가 그 사람을 간신이 아니라 충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소리하는 충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들을 담고 있는 거라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더의 욕구를 잘 건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소리의 왁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 속에 보다 깊은 원천을 두고 있다. 회의주의는 우리가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 없으니 그냥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 보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업체 포기하자, 해고하자, 이 문제는 덮자. 이런 안 좋은 해결 방안이 쉽고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대표에게 그냥 싸게 만들어 많이 팝시다. 이게 결국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사랑받겠다는 게 없어집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CEO의 생각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혹은 그 충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점점 나로 하여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충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어. 왕도 마찬가지겠죠. 나 아직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니까? 이렇게 솔직해지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충신이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구를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 높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이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 느낌, 어쨌든 자만, 실체 이런 문장을 보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개소리들 뭔지 아세요? 치킨 먹을 때 날개를 먹으면 바람 핀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재밌는 개소리라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세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씩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 전날 혹은 시험날 아침날 미역국 드세요? 아무도 안 드세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가면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에 안 가세요? 심지어 장례식 상주들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자질구레한 근거 없는 소리들 우리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해리 프랭크퍼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말들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개소리쟁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소리쟁이들은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고립되고 격리될수록 주디스 화이트 교수가 얘기했던 혹은 걱정했던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다수가 아니라는 걸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이런 얘기들을 즉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오늘이 우리 인류가 제일 평화로운 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이 오늘이 제일 낮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인구 10만 명당 수백 명이 살해당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타살률, 우리가 더 착해져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죠. 1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해서 왜 우리가 점점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민주주의로 인해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워나가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거의 없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개소리에 반응하는 다수가 적어지고 다수인 우리가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점점 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점점 더 커지는 사회 속의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개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성장통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사춘기를 거친 청소년이 나중에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 과도기의 성장통을 잘 지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 속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서점에 들려가지고 새로운 책들을 보는 것이 취미예요. 어떤 책들이 누워 있는지,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걸 둘러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흐름, 그다음에 결핍에 대한 부분들, 전체 사회 움직임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또 많이 판매되어진 책들 보면 다음과 같이 책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긴 했는데 끝까지 읽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죠. 모두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서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공정한가 묻고 있고요. 아난드 기리다라다스는 엘리트 독식 사회를 통해서 소수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세상에서 신흥 권력 엘리트 집단의 열망과 위선까지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니얼 마코비치는 엘리트 세습에서 물질과 사회적 보상만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엘리트들이 있다면 그분들 역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주 섬뜩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책들을 펼쳤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승자 독식 문제인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네 읍내자랑 같은 거 하면 대상 탔을 때 전기밥통이라도 받아갔잖아요.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국가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의 경쟁의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콘서트가 가능해졌죠.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가수는 직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네 가수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비정하죠. 유튜브 한 보더라도 전 지구인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잭팟이 터지면 금광이 되지만 모두 다 뛰어들면 골드러쉬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금캐로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참여자가 늘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면 그만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에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승자 독식 시장의 구조에서 왜 행운이 더욱 중요한지 그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행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들 시장에서 소수의 승자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보상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행운이라는 요인은 더욱 중요해진다. 1등과 2등의 실력이나 노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계 소프트웨어 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 같았으면 세무, 회계 맡으신 분들이 그 동네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름의 시장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나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 하나가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연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가장 좋은 것과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덜 좋은 사이에 기능의 차이는 미미하나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장악력은 무한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더 열심히 일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1%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사소한데 수익은 수천 배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행운의 영향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행운이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에서조차 승자는 거의 언제나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 결론은 사소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역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코넬대의 석좌 교수로 이미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룬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이분이 쓰러졌는데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꾸로 다른 유명인 중에서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한 케이스를 떠올리고 그 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유명한 명문대학교인 코넬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전체 커트라인 7번째의 순서로 교수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연구하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연구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겹치는 사건으로 자신이 썼던 논문이 각광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행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 중에서 해외에 좀 유명한 큰 기업의 그런 오너가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터프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쓴 책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책이 중국어로 된 책이었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중국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로 된 이름이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줄 알았다는 거였죠. 알고 봤더니 제가 쓴 책이란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바로 우연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로 된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작은 세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들을 알려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꽤 스마트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날 그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사의 직원분들이 참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도 하시던 걸요. 얘기했더니 회장님께서 그 친구 좀 데려와 보세요. 이게 오게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장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그 1년 후에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제가 다른 컨퍼런스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님께 따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1년 만에 봤는데 많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You changed my life.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제가 바꿨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No, no, no. You changed your life. 그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행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시도를 해야 생깁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티브를 얻게 된 거고 저는 그 행운에 하나의 작은 역할을 했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만큼의 다양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행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저는 제 생활에서도 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행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계획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성취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했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음덕부터 수많은 형태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의 책을 냈어요. 그의 책 성공의 공식 포뮬러에서 똑같은 환경과 스펙을 가졌음에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는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를 질문합니다. 참, 여기서 성공은 생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를 거쳐서 올라가는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테니스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장 실력이 우수한 선수가 우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 오디션 같은 경우,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행운이라는 외적 요인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운 가운데 하나라면 행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 모두의 행운을 갉아먹는 것이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의 이런 흥미롭고 별난 성향 때문에 때론 무모해질 수도 있고 희망을 품고 용기도 내고 성취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내가 너무 이성적이라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엄밀한 계산 후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을 현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몇백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는 몇백만 분의 1인데 모두 다 기적을 노래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란 종이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행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운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낸 이후로 계속해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감이나 직관보다는 눈으로 보고 관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저를 디지털 포춘 텔러라고 부르곤 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상을 스스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뭘 알고 싶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요즘 왜 이런 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공정하고 이타적인 인간을 원한다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얼티메이텀 게임이라고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초록에게 1,000원권 10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파랑이한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가 수락할 때만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주고 그가 좋아 1,000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는 9,000원, 그는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 받은 돈을 내가 거부한 경우 파랑이가 그럼 둘 다 못 받습니다. 1,000원을 줬는데 싫어 그러면 이제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성적으로 제가 얼마를 주건 돈을 주면 그는 수락해야 돼요.
이유가 그가 거절하는 순간 둘 다 못 받거든요. 즉 루즈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파랑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거절한다면 초록이는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초록이는 파랑이가 화를 안 낼 만큼의 돈을 줬을 때 가장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이성적으로라면 당연히 최소한만 줄 거다. 굉장히 야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받는 파랑이도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내가 거부하는 순간 둘 다 못 받기 때문에 얼마라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죠.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보시면 5대 5의 비율로 공정함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비율이 50% 이상이었고요. 6대 4, 7대 3까지 합치면 무려 80%가 30%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수요녀 측에서 1대 9 받으면요. 50% 이상 전부 다 거절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모르는 얘기처럼 실제로 2대 8의 경우에도 무려 20%가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란 종 자체가 공정함에 대한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게이지가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저희가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를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바라본 건 작년도 1, 4분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재택근무는 거의 없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해?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관리를 맡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자꾸 각자의 직원분들이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실상 그거는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까지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뭐해? 계속해서 일하는데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넵 나왔다는 거예요. 넵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 키보드에 입력을 덜 하고 있으면 5분만 지나면 메신저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그다음에 15분 이상 입력 안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리자라고 믿고 있는 스스로가 뭘 하시냐면 그 스테이터스 바뀌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5분 지난 동안 일을 안 했네? 이분이 좀 쉬고 있나? 근무 태만. 직원분들,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있는 역할인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앱을 깔았는데 이름이 자리 안 비움이라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앱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런 앱을 까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 체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파는 것처럼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수준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협업 툴들이 나왔는데 각자가 하는 업무의 과정을 기록하고 각자가 수정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체록하는 형태의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프로젝트 했다면 어디까지 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만든 예쁜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위에 상급자인 분한테 화요일 날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박 과장님한테 금요일 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3일간 묵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 과장님은 그 김 부장님한테 드리고 사모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통상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사모님이 보시기에 김 부장님 참 일을 잘하시네. 역시 3팀이 최고 이랬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이건 첫날 만드신 분이 만든 거를 하나도 안 고치고 무려 5일간 후에 나한테 준 거네. 그러면 첫날 만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네. 오히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전체 업무에 대한 어떤 딜레이를 만들었고 지연을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다 프리 라이딩 하고 있는 거네라는 걸 인식하겠다는 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각자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결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남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도 이제는 재산정해달라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인간의 행동 과정을 축적할수록 공정성과 준법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팬데믹이 펼쳐지면서 각자의 동선이 QR코드 출입 명부와 같이 남겨지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기록이 된다면 늘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확진자의 동선 공개 속에서 그분이 어떤 생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물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무결함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엄정함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공개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매료되는 것은 일상 속의 착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미담들입니다.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넉넉지 못한 형제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 어떤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렸죠.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전국에서 돈줄 내주려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심지어 먼 지방 도시에서 치킨 2마리요 주문하셔서 배달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까지도 있죠. 이렇게 얻은 매출에 자신의 돈까지 더해서 기부를 한 사장님의 미담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SNS에서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미담 역시 게시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어지면서 선결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행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보여주는 예였죠. 택배 배달 차량 짐칸에 강아지가 있어서 학대를 의심하던 사건은 알고 보니까 다친 유기견을 구조해서 정성스럽게 보살핀 배려 깊은 반려인의 반전 행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시 우리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미담을 원하고 찾고 퍼뜨리고 있는데 이게 꼭 지금 시대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일중에는 탐관 오리를 찾아서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별단에 자기가 살핀 숨은 미담이나 연려, 효자의 행적을 기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른 사회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착한 이야기를 계속 원해왔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착한 이야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시태그로 선한 표현을 하거든요. 해시태그 플로깅, 해시태그 노플라스틱 같은 해시태그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실천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흐름상 사회는 선함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바라고 있다는 사회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긍정적 합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소셜 네트워크상에서는 수십억 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류에게 그런 좋은 시그널들의 공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저희는 유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누리는 성공에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아 성공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영험하거나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 하나가 행운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회의 흐름과 구조를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사고로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한 시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행정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데이터 드리븐 policy making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률과 사회의 규칙 같은 제도 같은 부분들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롭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 간에 나타나는 소득 격차의 온갖 문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 내부의 소득 분배, 이 두 요인만으로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란 얘기입니다. 저자는 오래전에 봉사활동차 간 네팔에서 만난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부탄의 산기슭 부족 출신인 비르카마는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시계 수리, 구두 수선, 요리까지 잘하고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흥정도 잘하고 그래서 저자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만큼 진취적이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훌륭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분한테 준 월급이 그가 보기에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이분이 살면서 받은 가장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르카만이 부탄의 산기슭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할 확률도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얼개 속에서 수많은 시스템과 관계가 나의 성취나 일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외부적 변이들을 고려해야만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